다음에는 이제 그 스트라디바리가 만들 때 또는 지금 여러분이 그 좋은 바이올린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데이터를 문헌을 찾아보면 바이올린에 관한 논문집 허친스 여사가 몇십 년 동안 바이올린에 관한 논문을 아주 훌륭한 논문을 모아서 컬렉티드 페이퍼를 만드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2권이 있어요. 아직도 미국 음향학회에서 통해서 살 수 있고 제가 그걸 뭐 연구실에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보면은 거기에 뭐 이 바닥하고 저 앞판 뒷판에 만들 때 어느 주파수에서 무슨 모드가 생기고 그런 데이터는 저 얻으실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싼 값으로 하는 방법이 이 클라드니 패턴을 독일의 물리학자 에른스트 클라드니가 제안한 클라드니 패턴 또는 클라드니 피구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평평한 바닥에 가루를 뿌려놔요. 모래가루. 우리 연구실에서도 이걸 많이 해서 우리 그거 한참 할 때 피아노 향판에 그 공진 그 삼익 피아노의 연구비를 받아서 피아노 개선하는데 향판의 그 진동 그거를 조사해 보는데 이 가루를 뭐 맛소금도 써봤다가 무슨 가루도 딘발트 박사도 그렇게 해놓는데 이거를 3포인트로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 베이스바 만들기 전에 여기다가 저거를 가루를 뿌려놓고 비접촉으로 엑사이트 시키는 방법은 스피커 유니트를 갖다가 그대로 공기를 좀 띄워놓고 진동하면 그 공진 주파수에서는 왕 하고 울어요. 그거를 제가 쓴 게 지금 뭐 종로 거기에 있는 보신각에 있는 보신각 고염영하 교수님이 평생 종을 연구하셨거든, 살아계실 때. 그래서 이제 종의 모드도 하고 측정도 하고 모드 튜닝도 하고 그러는데 종의 소리를 종의 어느 모드를 익사이트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셔요, 염영하 교수님이. 나는 독일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전혀 종을 컨택트 프리, 그러니까 비접촉식으로 종을 익사이트 해본 적이 없거든, 제가. 근데 종은 여운이 긴 걸로 봐서 손실이 적은 시스템이다. 로스가 적을 거다. 그러면 주파수만 튜닝해서 비접촉식으로 스피커로 해도 종이 왕 하고 울을 것이다.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염 교수님 그 큰 우퍼 스피커 제가 만들어 가지고 올 테니까 그거 가지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염 교수님은 진동학만 하셔서 종이 그거 스피커로 해서 공기를 해서 그게 진동이 될까 그러지 말고 뭐 아까처럼 철편을 붙이고 전자석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그래. 아이 전 그런 거 더덕더덕 붙이는 거 싫어합니다. 이 스피커로도 될 겁니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될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가지고 파워앰프에서 이 이제 치면은 모드가 치면은 소리 분석되고 주파수 분석하니까 어디서 피크가 생기는지 주파수 정확하게 알잖아. 그럼 펑션 제너레이터 딱 해서 되니까 그 Q 값이 크죠. 오래 지속되는 건. Q 값이 큰 거는 익사이트 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야지. 정확하게 맞추니까 맨 처음엔 소리가 안 나는 듯 하다가 나중에 왕 하고 퓨어 톤으로 울리고 또 뭐 다른 모드로 해서 또 다른 모드는 다른 모드는 노달 라인이 아니고 배 있는 데를 또 찾아서
또 그걸로 하니까 스피커로 하니까 그냥 익사이트가 잘 돼. 그렇게 이제 컨택트 프리로 익사이트 하는데 이 바이올린 판은 해봤죠. 독일에서. 잘 돼요 이거. 근데 종은 그렇게 로스가 적은 시스템이라서 잘 되더라고요. 근데 피아노 향판, 그건 손실이 꽤 있어가지고 윤석영 군이 하면서 우리 연구실에 스피커 좀 태워 먹었지. 많이. 그 종만큼 Q 값이 크지 않아서 손실이 많은 시스템에 나무 막 부목도 립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스피커로 해서 공중에 띄워가지고 완전히 띄울 수는 없지만 컨택트 포인트를 옮겨가면서 해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드로 한다 그러면 요 노드 하나 둘 셋 넷 노달 라인 중에 하면은 그건 여기서 앞뒤로 진동을 안 하잖아. 진동을 안 하는 노드를 찾아서 노드를 지지하고 배부분 근처에다가 스피커를 놔야지. 그래야지 진동을 많이 하지. 배는 진동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드를 생기게 하면 이 가운데다 하면 꽝이에요. 여기를 해야지. 스피커로 이 배 부분을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진동체를 수평이 되게 하고 적당한 분말을 뿌리고 진동체를 가진시켜 진동 모습을 관찰하는 방법인데, 배와 마디가 생기고 분말들은 이제 마디 쪽으로 안 움직이는 쪽으로 노달 라인을 따라서 분말이 모이죠. 비교적 경제적이고 손쉬운 방법. 클라든이 18세기, 19세기 방법이에요, 이거. 근데 클라든이 시대 때는 스피커가 없었어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스피커가 언제쯤 나왔나, 정말? 한 1950년. 그리고 아마 연구실에서도 그저 20세기 들어와서 됐을 거예요. 예. 스피커가 없어가지고 이 ernst 클라드니 교수는 이 네모되는 판을 딱 노드를 하고 바이올린 활로 금속 판을 키면은 그 톱 연주 여러분들 아시죠? 톱을 바이올린 활로 하면 톱이 진동을 해서 그걸 또 구부리면 높은 음이 나오고 놓으면은 낮은 음이 나와서 텐션 가지고 모양은 같은데 아이겐 프리퀀시가 달라지게 해가지고 하는 게 톱 연주인데, 클라드니 교수가 바이올린을 잘 연주해서 자기가 활 가지고 해서 그걸 가시화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클라드니 교수를 음향학의 아버지라고 해요. 저는 근데 헬무홀츠를 음색에 대해서 연구하고 현에 대해서, 현에 아까 코너가 이렇게 돌 것이다 그거를 예측한 사람이 헬무홀츠예요. 옛날에 고속도 카메라도 없고 근접 촬영도 하지 못할 때 그걸 수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증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바이올린의 이건 밑에 판인가? 밑에 판만 해서 이건 어느 주파수, 어느 다른 주파수, 또 다른 주파수에서 생기는데, 이런 게 생기는 주파수가 이 세 개의 중요한 주파수를 일정하게 하면은 밑판의 퀄리티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된 거고, 윗판도 그렇게 해서 중요한 모드 몇 개를 하고, 그래서 붙이니까 이 스트라디바리는 비슷한 스트라디바리 음색이, 공통된 음색이 나오더라. 약간의 그 금강산 12,000봉의 봉우리들 그 위치는 약간씩 다른 데서 생기고 쉬프트 되는데, 기본은 중요한 이게 잡으면은 이렇게 잡아주면 그게 되더라 하는 게 허친스 여사의 그 연구 결과고, 딘발트 박사는 이렇게 세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모드를 튜닝을 해요. 모드 튜닝.
그래서 모두 주파수가 위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아까 교수님 예. 말씀하신 그 세계 주파수 거기가 주로 많이 봐야 되는. 예, 이게 밑에 판에 중요한 세 개의 주파수. 아까 그 낮은 쪽에서 세 개인데 첫 번째는 헬름홀 추니까 그건 필요가 없고 아마 그 위에 게 이제 아니 이건 아니고 뭐 이거 그다음에 여기 중에 있는 어떤 거 여기 중에 어느 꼭 세 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두 개하고 여기 중에 몇 개를 하면 이것들은 자동적으로 여기에 하이어 모드거든요. 분할 진동인데 더 세부로 분할되기 때문에 이쪽 아래쪽 모드에 디펜던트하지. 그래서 아마도 스트라디바리나 과르네리는 중요한 세 개 정도의 모드를 컨트롤하지 않았나. 측정기도 없고 뭐 그런데 그 뭐 몇십 개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 중요한 서너 개만 해도 거의 비슷한 음색의 악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요 에언스트 클라든이 독일 태생인물 저서하고 또 독일어로 엔트데쿵은 발견이에요. 발견. 뭐에 관한 발견? 디 테오리. 테오리는 이론. 데스 클랑에스. 클랑에 대한 이론. 클랑은 좋은 소리의 어울림. 이걸 영어로 톤이라고도 할 수 없고 사운드라고 할 수도 없고 클랑 그러면 배음이 섞인 아름다운 소리. 그걸 클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사운드. Discoveries in the theory of sound. 이렇게 해서 저서를 책을 썼는데 이게 인류 최초의 진동 모드를 가시화한 거다. 가루로. 오늘날까지도 우리 연구실에서 쓰고 있고 딘발트 박사도 아직도 이거 클라드니 패턴을 쓰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레이저 인터페로메터 굉장히 비싸고 그 실험실에다 설치해 놓고 그리고 번거로워요. 이거를 여기 바닥에다 하지 않고 이제 세워놔 가지고 이 레이저로 하면 이 앞에서 이 뒤쪽에서 오지 않고 이 앞쪽 빤빤한 면으로 해서 사진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레이저 인터페로메터 레이저 간섭무늬 이건 물리학과의 광학 연구실에서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광학 장치 비용이 크고 이런 장치를 저희 연구실에 누가 독일의 뭐 라이카 카메라 만드는 라이츠에서 기증을 했다. 그래도 설치할 데가 없어. 우선 이 광학 장치를 위해서 하나의 독립된 방이 필요하고 진동을 또 그거 하기 위해서 대리석 그걸 뭐 라버 고무판 위에 해서 진동 프리하게 해놓고 정확하게 광 장치를 하는데 우선 내가 이거 한다고 우리 학부에 나 실험실 하나 요거만을 위해서 하나 달라 그러면 줄 게 없어. 스페이스가 없어서 못해. 우선 쉽게 아주 웃기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드를 요 위엔 이거 주파수인가? 주파수고 이것도 어느 주파수에서 어디가 노달 라인이 되나. 그리고 여기에 장점은 이 레이저 간섭기를 이용하면 이 간섭무늬와 이 간섭무늬 사이에 진폭의 절대적인 진폭이 뭐 100분의 몇 센치인가 몇십 마이크론인가 이것까지도 진폭까지도 측정할 수 있고 정교하죠. 제일 좋죠 이게. 레이저로 될 때는 예? 여기를 어떻게 시킵니까? 이것도 컨택트 프리로 해야지 되겠죠. 예? 진동하는 상태에서 간섭무늬니까 진동 안 하면 간섭무늬가 안 생기니까 진동하는 상태에서 이거 간섭무늬 얻은 거니까 컨택트 프리로 진동을 시켜야죠. 예? 스피커밖에 없죠.
스피커로 잘 된다는 게 아주 그나마 이제 좋은 일이죠. 컨택트 프리. 자, 이제는 기타로 와서 기타로 오기 전에 여러분 바이올린의 마지막 약간 음악과 관련된 거로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조율에 대해서 음계 조율에 대해서 했죠. 바이올린은 완전 개방현이 모두 완전 5도로 돼 있기 때문에 440을 정확하게 맞추고 주파수를 2대3, 2대3, 2대3 되게 해서 그렇게 해서 튜닝을 정확하게 하면은 제가 쉬는 시간에 박경수 교수한테 아주 급하면은 연필로도 계산이 되겠지만 이제 계산을 해서 나온 게 요거 440으로 헤르츠는 440 헤르츠 여기만 여기 2대3이면 660이에요. 여긴 이거 2대3이면은 293.3 여기 2대3이면 195.6 195.6 이건 개방현을 순정 조율했죠. 순정 조율 완전 5도로 완 5도 이걸 출발로 해서 그런데 피아노 키는 피아노 포르테 피아노 포르테 해서 PF로 써. 평균율로 해서 요건 맞아요. 요거만 맞고 여기는 196.0인가 저거 해서 이건 293.7 이건 660이 완전 5도면은 1대 1.5가 아니라 1대 1.498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660보다 조금 아래겠죠. 그래서 659.9.3 소수점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긴 음표가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연주하는데 긴 음표를 똑같이 이걸 연주하거나 똑같이 이걸 하거나 똑같이 이걸 하면은 비트가 생겨요. 여기서는 이거의 사이 0.7회 1초 동안에 0.7번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 껄끄러워요. 여기는 0.4회 초당 여긴 노 비트 여긴 노 비트인데 이거는 0.6회 평균율과 순정률 때문에 같은 음표를 길게 연주했는데 와글와글 소리가 나요. 우르르 하니까 그렇게 1초 동안에 여러 번 거의 이런 건 3초에 두 번이니까 이런 식으로 들리죠. 이거 어떻게 막냐? 실제 연주 시에는 가급적 개방현 사용 자제를 해야지. 긴 음표가 또 피아노하고 같은 음이 딱 나올 때는 개방현을 쓰지 말아야지. 개방현 쓰지 않으려면은 E5는 이렇게 여기 G, D, A, E 이 E5 음은 A현의 라시 도레미 여기 A
이 B4, 그 다음에 C5, D5, 또 E5 이렇게. 기타의 프레트를 생각하면 되죠. 여기서 O음 올라가서 A에서 B가 되고 반음 올라가서 B에서 C가 되고 여기서 O음 또 올라가고 여기서 O음 올라가면 A선에 여기를 짚으면은 E5 음이 나오죠. 그거보다 하나 낮은 현의 높은 포지션을 하면은 그 다음 개방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개방현 쓰지 말고 이거는 이걸 하고 A4는 440으로 맞았으니까 개방현 써도 되고 D4는 여기를 하면 또 G현의 D, 이게 D4가 되죠. 솔라 시 도레 뭐 이렇게. 근데 문제는 그럼 G3는 어떡하냐? G는 G보다 더 낮은 현의 높은 걸 짚어서 G3를 낼 수가 없잖아. G3를 고약하게 긴 음표를 피하거나 똑같이 작곡자가 심통으로 평균율과 순정률의 에러를 청중에게 들려주려고 일부러 심통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우연히 그렇다 하면 어떡할 거냐. 그럴 때도 비브라토를 할 수 있는데 그 비브라토는 G선을 그어요. 긋고 G4, 3가 아니고 G4를 해. 레미 파 솔 여기죠. G4 줄은 G선 개방현을 그어요. 그리고 손가락은 이 D선으로 한 옥타브 위에 G4를 잡아. 그리고 그 선으로 비브라토를 해. 그러면은 이 현이 진동하면서 G판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이게 1대2 옥타브 차이에서 에너지를 주고받고 잘해요. 카플링이 일어나. 그래서 이거를 키고 한 옥타브 위에 이거를 잡고 비브라토를 하면은 이게 비브라토가 돼요. G3의 개방현에. 이따가 이신열 박사 이 기타 가지고도 그게 되는가. 근데 이 낮은 음에 한 옥타브 위가 그렇게 그 제일 잘 되는 걸로 한 옥타브 위에 포지션을 잡고 그건 비브라토를 하고 이걸 그으면은 그 아주 노골적인 비브라토보다 좀 약하지만 비브라토가 돼서 음정이 이거 주파수 에러가 귀에 들리기에 괜찮게 들려요. 근데 우리나라의 바이올린 선생님들이 독일에서 바이올린 선생님한테 이거 배운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음향학 교수가 돼서 보니까 이 G판을 통한 고체 표면을 통해서 그다음에 공기를 통해서 여기 이쪽에 줄 베개 거기를 통해서 이 미케니컬 커플링이 일어나서 서로 주고받는 영향을 하는구나. 그래.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는 주로 그러면 예? 평균율에 맞춥니까? 어디? 피아노? 예, 아니 뭐 전체 악기가 오케스트라는 평균율적으로 맞추는. 아니 평균율 순정률에 맞추지 못하고 저거만 기본음 오케스트라에서는 A4 기본음만 맞추고 관악합주에서는 B 플랫으로 맞춰요. 그 기본음만 맞추고 나머지는 그 악기에 맡기고 연주자에 맡기는 거지. 근데 다행스럽게도 현악기는 짚는 사람 마음대로지. 관악기는 또 입술 가지고 연주자가 굉장히 그 반음 정도 차이는 얼마든지 의도적으로 높이고 낮출 수 있으니까. 근데 멜로디는 그럼 어디로 가느냐?
멜로디는 어차피 우리가 귀가 멜로딕 스케일은 두 노다고 그랬죠. 그래서 멜로디는 그게 오늘 연주한 멜로디가 평균율입니까? 순정율입니까? 피타고라스율입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중에 아무것도 아니어도 아무 상관없어. 근데 코드가 나올 때는 순정적인 코드가 깨끗해요. 그러니까 연주할 때 아니 삼류교향악단이라서 멜로디 자체가 틀리면 그건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귀에 들을 때 멜로디는 우리가 감지해낼 수 있는 그 에러 바운드 이내에 들어가면 오케이. 동시에 울리는 코드는 깨끗한 정수비, 그 지휘자들이 그렇게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드가 더 중요하다. 하모닉 스케일이 더 중요하다. 멜로딕 스케일은 귀로 들려서 이상할 정도면 음정 굉장히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코드는 정확한 정수비에 가까울수록 깨끗하다고 그렇게 돼 있죠. 실제 그렇고. 현악기 GDA를 평균적으로 밑에 있는 것처럼 평균적으로 조율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데 피아노와 같이 할 땐 평균율을 해줘야죠. 피아노는 어쩔 수 없으니까. 협주를 할 때는 밑에 예, 피아노와 협주를 할 때는 평균율적으로 멜로디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껄끄러우니까. 줄을 맞출 때 밑에 그대로 보고 맞추면 되겠네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바이올리니스트들한테 야 평균율로 오늘 조율해라. 그래가지고 2대 3을 한 다음에 조금 간격을 1대 1.498로 그렇게 하는데 옛날 몇백 년 전서부터 2대 3으로 맞췄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걸 2대 3을 1대 1.5를 1대 1.498로 해라. 바이올리니스트는 못하죠 그거. 튜너 가지고 와서 이렇게 조금씩. 근데 그렇게 하면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자기가 어느 선을 쥐고 다른 음으로 갈 때 늘 손가락에 감각 꺼지고 정확한 음정을 했던 게 흐트러져서 또 안 되고. 음정에 우리가 우리 연구실에서 했던가 음대 학생들인데 현악 전공하는 사람, 또 피아노 전공하는 사람, 또 관악 전공하는 사람, 성악 전공하는 사람들을 그룹으로 나눠서 얼마나 음정에 대해서 둔감하고 민감한가. 그러니까 일부러 멜로디 그런 거 에러를 많이 만들어 놓고 하모닉 스케일에서도 막 깨끗이 아는 화음을 하고 그렇게 해보니까 현악하는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제일 음정이 정확하고 민감하고 제일 둔감한 사람이 성악하는 사람들이. 성악가들은 그 인류 성악가들이 부르는 멜로디를 갖다가 기계를 분석해서 구간마다 음고를 측정해 보면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아요. 아주 막 올라갈 때 지가 감정에 들떠서 더 높이고, 인류도 그래요. 인류도 성악이라는 것 자체가 음고에 대한 피드백은 오로지 귀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관악기 핑거링 자체에 피드백이 돼 있다고요. 피드백이. 그리고 약간의 높고 낮추는 거는 저 연주자의 입술 가지고 하는데, 성악은 성대를 1초에 몇 번 진동시켜라. 뇌에서 내린 명령과 평소의 트레이닝 그거 하나로 끝나버려요. 그게 어떻게 너무 높은데 피드백, 이게 귀밖에 없어요. 귀가. 근데 노래하는 사람이 흥분했을 때는 자기 귀가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바이올린을 마치면서 피아노는 고정 조율 평균율로, 피아노와 같은 고정된 조율 악기는 거기에 따라가야지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자, 기타의 구조입니다. 기타 헤드고 너트고 프렛보드, 넥, 튜닝 머신,
그다음에 이 부분은 후트라 그리고 뭐 여기에 있는 그 데코레이션을 아마 로제트라고 그리고 사운드 홀, 탑 플레이트, 백 플레이트 같고 사이드 오어 리브라고. 사실은 리브가 혼동을 줄 수 있어요. 리브는 이 피아노 향판을 쭉 가문비나무를 대고 그걸 옆으로 이렇게 엮어매는 갈빗대, 그게 리브고 이것도 리브라고 할 수 있거든요. 또 리브가 나오는데 그거와 혼동하기 때문에 뭐 우리말로는 그냥 측면 또는 측 부분 이렇게 하면 되죠. 브릿지하고 새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브레이싱이라고 그래요. 기타 사운드보드 이 앞판에 제가 바이올린에서는 앞판과 뒷판의 소리에 대한 중요도가 대략 6대 4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거도 없고, 근데 딘발트 박사가 매일 같이 점심 먹고 맥주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딘발트 박사의 경험으로 봐서 6대 4 정도로 중요하다. 근데 기타는 앞판이 더 중요하고 뒷판이 덜 중요하죠. 그래서 7대 3, 8대 2 이 정도 기타는. 그래서 기타와 비슷하게 앞판이 더 중요한, 제가 생각났을 때 그걸 몇 대 몇이라고 적어놨나? 그 몇 대 몇은 안 적어놨는데 그냥 그 7대 3, 8대 2 정도로 앞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판을 트래디셔널한 방법으로 이렇게 부목을 대는 방법, 이렇게 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를 뭐 음향학자가 클라드니 패턴이나 아니면은 레이저 간섭계로 뭐를 먼저 연구를 하고 이걸 한 게 아니고, 그거 있기 이전에 이거 만드는 사람들이 또 여기도 학파에 따라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가 많이 지금까지 전해진 많은 방법이 이렇게 이제 부목을 대는 방법이 이렇고, 이거에 따라서 요 앞판만 어느 주파수에서 어느 모드가 생기냐 그게 달라지죠. 이것 때문에 달라지지. 그래서 양대 산맥이 여기서는 스페인과 불란서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사운드 레디에이션, 기타의 사운드 레디에이션은 스트링이 진동해서 브릿지를 거쳐서 탑 플레이트로 해서 하이 프리퀀시는 탑 플레이트 쪽에서 많이 나오고, 탑 플레이트를 거쳐서 에어 캐비티야, 사운드 포스트가 없어. 여기 기타가 에어 캐비티를 거쳐서 백 플레이트 또는 사운드 홀, 그래서 이건 로우 프리퀀시. 그래서 이 모델이, 그래서 여기가 이게 7대 3 중요도가 7대 3, 8대 2 정도 되고 이런 모델에 가까운 게 우리 국악기 비파, 그 다음에 가야금 검은고, 다 이거 탑 플레이트가 중요합니다. 우리 가야금 검은고 보면은 위에는 오동나무인데 밑에는 밤나무로 아주 단단하게 그 구조를 유지하게 돼 있죠. 그래서 밑에는 비파도 그렇고 만도린도 밑에 이렇게 바가지처럼 생긴 부분이 비교적 튼튼합니다. 딱딱하고. 그래서 이 지금 말한 기타, 만도린, 비파, 가야금, 검은고, 여기에서는 앞판의 중요성이 아주 훨씬 더 앞판이 중요해집니다. 바이올린은 거의 뒷판도 거의 6대 4 정도로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린 그 악기 중에서 아마 비율이 뒷판이 기타보다도 기타는 7대 3 되고 아마
가야금 검은고 하면 9대1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감으로, 그런 정도로 이제 비율이. 근데 요 모델이 그런 악기 구랜 요 모델이 대체적으로 맞고, 여기 이제 탑 플레이트의 레조넌스를 여기서는 그 레이저 간섭계로 정확하게 굉장히 아름다운 도형이 좌우 시메트리가 돼가지고 그 생기는데, 여기 Q 팩터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 268Hz에서 피크가 있고, 그 피크가 Q 팩터가 높다는 거는 주파수 응답에서 이거 Q가 로우고 Q가 하이. Q가 하이인 거는 이 딱 여기를 맞춰야지 공진을 하고, 그리고 Q가 높은 거는 한 번 진동이 발생하면 오래 가죠. 여운이 긴 게 Q가 하이고, Q가 하이라는 건 그 공진 시스템에서 손실이 적은 거예요. 손실이 적기 때문에 여운이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을 구리 80%, 주석 20% 그 정도 합금으로 하면은 그게 Q 팩터가 높아져서 여운이 길게 그렇게 가는 건데, 그래서 이 Q 팩터까지도 해놓는 거는 만일 어느 좋은 기타의 명품 기타의 앞판을 뜯어서, 미안하지만 뜯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다. 똑같은 사운드를 내는 기타를 만들고 싶으면은 요 모드가 여기서 나고 여기서 나고 여기서 나게 하고, Q 팩터도 비슷하게 하면은 점점 가까워지죠. 근데 요게 268에서 나지 않고 270에서 난다든가 아니면 250에서 날 때 이걸 어떻게 일로 끌어올리느냐. 그거가 이제 진동학의 베이시스를 가지고 어디에 매스가 많으냐, 여기 추가 매스, 예를 들어서 여기나 여기에다가 추가 매스를 붙이면 이 주파수가 내려가요. 그리고 여기나 여기가 불쑥불쑥 진동하는 데는 매스가 있는 데예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씩 갉아내면 매스가 작아져서 공진 주파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이렇게 있고 질량이 있고 스프링 상수가 있는데, 헬몰츠 레조넌스는 2파이분의 1 n분의 s 또는 k 스프링 상수. 그러니까 매스를 추가하면 루트 속의 분모가 커져서 공진점 내려가죠. 그러니까 여기를 추가 매스를 하면은 이게 커져서 이 양쪽에 매스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공진점이 내려가는데 추가 매스를 하는 건 힘들죠. 근데 공진점 올리는 건 여기를 조금 긁어내면은 여기 매스가 작아져서 올라가요. 공진 주파수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하나만 하려면 쉽지. 근데 이거하고 다른 어떤 거하고 또 상충되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하냐, 그게 경험이에요. 그 바이올린에 대해서는 듄발트 박사가 잘 오고, 보신각종 만들 때는 보신각종 나중에 튜닝을 할 때도 어느 모드가 노달 라인이 어디에서 어디를 갉아내고 그렇게 해서 튜닝을 했는데, 그때는 진동학 교수 이장무 교수가 그걸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한 모드만 튜닝하는 건 우리 제 강의만 들으면은 금방 튜닝을 할 수 있죠. 특히 갉아내가지고 주파수를 높이는 거는 아주 쉽죠. 그 배 부분을 갉아내면 되니까. 그 모드에
그러면서 다른 모드와 상충하지 않게 하는 게 경험이다. 그 모드 튜닝이에요, 그게. 자, 기타도 비슷하게 주파수 특성이라서 좀 바이올린만큼 저거 복잡하진 않은데 클래식 기타는 이거보다는 좀 복잡해요. 이거와 바이올린의 중간쯤 돼. 어떻든 모든 일렉트릭이건 뭐 통기타건 간에 바이올린이고 첼로고 가야금인 간에 그 익사이트를 적당한 방법으로 비접촉식으로 하고 무향실에서 적당한 방법에서 마이크로폰으로 잡아서 주파수 특성을 측정하면 그게 주파수 특성입니다. 그게 현악기 연구하는데 한 가지 양대 산맥 중에서 하나의 산맥이에요. 또 다른 산맥이 있는데 그거는 끝에 오늘의 끝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여간 여기도 큰 봉우리 많이 있고 봉우리와 골이 있고, 이 봉우리들이 만일 어느 회사의 마틴 D28과 복제품을 만들었다, 이게 뭐 인기가 좋아서 그래서 측정해 보니까 커브가 뭐 비슷한데 요게 조금 밑으로 왔더라. 그러면 그 모드를 튜닝을 해서 요 위로 딱 보내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 갖고 이 앞판을 둘을 바꿔 끼워봐도 소리가 거의 같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현악기의 주파수 특성은 어떤 데 쓰냐? 우선 악기 연구하는 기본이지. 이 바이올린과 이 바이올린의 차이를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이 주파수 특성하고 이게 그림이 봉우리 그림이 다르지. 그게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타는 주파수 특성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뭐 앞판에 브릿지 근처를 이거는 할 수 없이 그냥 탕하고 타격을 해서 하든가, 아니면 이것도 비슷하게 브릿지를 좌우로 현이 튕기면은 좌우로 브릿지가 움직이니까 브릿지 부분을 뭐 좌우로 하는 게 본래는 맞겠죠. 근데 좌우로 잘 안 움직일 테니까 그냥 이 브릿지 부분을 이걸 댐핑시키고 여기를 적당한 햄머로 두드려서 임펄스 리스판스를 여러 번 해서 평균 내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브릿지 가운데 부분을. 근데 클래식은 아니고 포크 기타. 아니 왜 그러냐면 일렉트릭 기타는 몸체가 그냥 매시브한 나무잖아요. 그래서 일렉트릭 기타는 이거와 훨씬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봉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앞판이나 뒷판이 많은 부분 진동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레디에이션 패턴, 같은 마틴 D28 기타의 레디에이션 패턴인데 102Hz에서는 거의 펄세이팅 스피어, 그러니까 숨쉬는 구, 풍선이 같이 늘어났다 같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진동을 해서, 이거는 저거죠. 판을 따로 한 게 아니라 이 기타를 지금 이렇게 보신 거죠.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판과 뒷판이 밖으로 나올 때 같이 나오고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서, 그리고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에서는 이렇게 무지향성입니다. 어느 악기든지, 심지어 관악기도 아주 낮은 주파수에서는 뒤까지도 거의 이제 높은 주파수일수록 축상으로 모이지만 낮은 주파수에서는 어느 악기나 무지향성이에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아까 이제 또 다시 들진 않겠습니다만은 좌우로 노달 라인이 생기는데 어느 모드쯤에 해당할까? 이 모드 268 다른 기타인데 요건 가운데 이게 생긴 거고, 이 모드가 이
산이 둘인데 이게 올라올 땐 이건 내려오고 이게 내려갈 땐 이건 올라오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376이로군요. 이 기타가 다르니까. 그래서 왼쪽이 올라올 때 오른쪽이 내려가고 그러면 음향학적으로 이건 다이폴입니다. 다이폴. 뭐냐 하면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밖으로 나올 땐 이건 쪼그라들고 이게 쪼그라들면 이게 밖으로 나와서 다이폴. 쌍극자. 쌍극자라. 이 쌍극자의 빔 패턴은 방향성은 이렇게 되죠.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여기서 오면은 이쪽이 우세해서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가 돼서 팔자. 이쪽은 여기서는 여기서 온 플러스 압력과 여기서 온 마이너스 압력이 상쇄돼서 제로예요, 이거. 그래서 거의 팔자 비슷하죠. 이론적인 팔자 비슷하고. 이제 높은 주파수로 가서 여기는 이게 또 하나 왼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방향으로 4섹션으로 돼 가지고 4등분돼서 4등분돼서 여기가 올라올 때 그다음은 내려가고 여기 올라올 때 그다음은 내려가고 이런 건데 그런 모드가 있나 봅시다. 463, 436. 뭐 이건가 이거?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위에 또 뭐 이게 있네. 또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예? 요거요? 몇 헤르츠? 뭐 여기 뭐 위에 게 좀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좀 다르고 이거는 이거 두 개가 있고 여기는 좀 흐릿하니까 이게 뭐 여기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은 쌍극자가 두 번 해서 그걸 쿼드로폴이라고 그러죠. 쿼드로폴이 되면은 8팔자가 이렇게 네 방향으로 이렇게 지향성이 달라집니다. 지금 5시가 거의 15분 남았나? 네, 그럼 그래서 기타가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향성이 생기는데 콘서트홀에서는 그거를 다시 방의 벽이 그러면 지금 이 방향에 있는 사람은 이거는 듣는데 376Hz 성분하고 436Hz 성분이 이쪽에 앉은 사람은 여기서 악기에서 나오는데 안 들리니까 방향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 음색이 다르죠. 무향실에서 하면 그렇습니다. 무향실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은 이렇게 다니면서 귀 한쪽은 막아야지 돼요. 왜냐하면 양쪽으로 있으면 공간 평균이 또 되니까 귀 하나는 막고 한 귀만 가지고 무향실에서 바이올린 어느 소리를 킨다, 기타가 어느 소리를 낸다 그럴 때 또는 멜로디를 연주할 때 이렇게 여기서 들었을 때 저기 가서 같은 멜로디를 이쪽에서 그러면 음색이 달라지죠. 그런데 연주하는 방에서는 벽, 천장, 기둥 이런 것들이 다 반사음을 제공해서 여기서도 여기에 벽이 이 반사에서 뭐 이 소리가 이쪽으로 한 게 뭐 이쪽으로 또는 또 여기 간 게 일로 가서 일로
이런 식으로 이 골을 메꿔주죠. 콘서트 홀이. 그래서 잘 지어진 콘서트 홀은 자리마다 편차가, 음색의 편차가 적게 돼 있죠. 자, 일렉트릭 기타입니다. 일렉트릭 기타 픽업이 세 군데 있고, 핑거 플레이트. 여기 일렉트릭 기타의 몸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음대에 가서 제가 강의할 때 학생들이 물어요. 그러면 음향학 교수로서는 몸체의 중요성, 글쎄 10% 15%나 중요할까? 그러면 일렉트릭 기타 많이 친 학생들이 교수님 모르셔서 하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 근데 내가 말한 10%와 15%는 전체 다른 통기타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 요거만 가지고 비교하면 요 몸체를 요렇게 깎았냐 저렇게 깎았냐 두껍게 얇게 하는 데 따라서 그 15% 내에서도 굉장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 몸체만 가지고 보면 그걸 다시 전체를 100%로 보고 비교를 해야죠. 그 차이지. 근데 통기타에서 몸체의 중요성보다는 좀 적을 수밖에 없다. 그게 음향학 교수가 할 수 없이 대답하는 거다. 무식하다 그래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픽업이 엘렉트로마그네틱 픽업인데 여기 같은 줄이 여기서 여기까지 진동하는데 펀더멘탈은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엔 이렇게 됐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은 이 현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됐다가 그 밑으로 됐다가 일직선이 됐다가 그래서 이렇게 이걸 빨리 하면 이게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세컨드 하모닉, 서드 하모닉 이렇게 해서 주파수는 1대 2대 3대 4가 되고 이게 반파장이니까 반파장은 절반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줄이 진짜 3차 하모닉이면 여기가 노드가 돼요. 4차 하모닉이면 여기가 노드가 되고 그래서 모든 차수를 여기 있는 픽업은 모든 차수를 비슷비슷하게 웨이팅을 해서 하는 거고 이쪽으로 만일 픽업을 여기다 했다. 그러면은 4차, 8차, 12차, 16차는 픽업이 안 돼요. 진동을 해도 이 부분은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은 이 픽업에서는 펀더멘탈이 많이 되고 이거가 그 다음 되고 요거 그 다음이고 4차는 아주 조금밖에 안 되고 5차는 0으로 될 거예요. 여기가 5차는 여기가 노드가 되니까. 그래서 픽업이 세 가지 있는 것에서 이걸 적당히 믹싱해서 그 연주자가 그 웨이팅을 해가지고 합해서 이제 소리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죠. 프레트 간격, 프레트의 위치. 아마 이게 이제 오늘 끝인데 딱 오늘도 적당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레트의 위치는 현 길이의 18분의 1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첫 번째 프레트는 진동하는 현 길이죠. 그러니까 새들 포인트에서 브릿지까지. 그래서 현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다. 그래서 이 밑에 G판이 있다 이렇게. 여기는 새들 포인트죠. 첫 번째 프레트를 어디다 놓을 것이냐. 근데 옛날 이제 기타 만드는 장인들이 로그 함수 또 반음 간격 이런 거 2의 12분의 1승 이런 걸 몰래 떼죠. 중세기에서 르네상스에 올 때 그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요걸 18분의 1 그래서 이렇게 하고 3등분을 하고 요거 3등분을 해서 이렇게 요게 18분의 1
진동하는 현의 길이의 18분의 1을 하니까 뭐 귀로 들었을 때 반음이 되더라. 그러면은 프레트를 여기다 하면은 먼저는 L이었는데 이 18분의 1 하면 L1은 이거 L1인데 L2는 18분의 17 L1이 되죠. 프레트 하나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짚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진동하니까 18분의 17이 되죠. 그러면 주파수의 비는 현의 길이의 반비례하니까 F2 대 F1은 L1 대 L2가 되고 그러면 17분의 18 이거 계산하니까 이거 틀렸네. 17분의 18로 해야지 되는데 18분의 17로 썼어. 제가 잠깐 17분의 18이 1보다 크죠. 17분의 18로 고쳐주시죠. 17분의 18로 하면은 17분의 18 캘큘레이터로 찍으면 1.05882. 그래서 평균율 반응 간격은 1.05946인데 그거에 비해서 대략 6% 높은 건 맞죠. 그런데 이거가 정확한 평균율이고 이거는 상대 오차 0.06%밖에 안 되네요. 0.0. 그래서 귀로 들었을 때 18분의 1씩 프레트를 만들면 이거 큰 길이의 18분의 1이니까 여기 프레트 첫 번째 프레트는 넓죠. 근데 길이가 좀 짧아졌어. 남은 길이의 18분의 1을 하니까 그거 맨 밑에 프레트보다 조금 간격 좁고 위로 올라가면 현 길이가 짧으니까 거기서 18분의 1 하면은 프레트 간격이 점점 짧아지는 이유가 그 고감 꽂이 딱 있는데 자꾸 사들이지는 않고 있는 거 빼먹다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거에 18분의 1을 하니까 점점 이제 작은 거죠. 그래서 기타에서 요 반응 간격은 그걸 The Rule of 18이라고 아주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18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들 18분의 현의 길이가 18분의 1 짧아지면 반음 높아진다. 이것도 아주 쉽게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거죠. 또 하나 뭐 한다면은 뭐 우선은 그렇게 그게 거의 반응 간격이다. 뭐 이거를 끝으로 여기 다음은 좀 못 가.